최근의 화제 사건, 판결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 법한 언니의 조으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셨나요? 뭐 하셨어요, 설 명절에? 저는 이번 설에 뭐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다 네. 친척분들이 서울이라서 집에서 편하게 먹고 쉬고 몇 놀고 킬로 쉬고 쪘어요? 몇 킬로 했습니다. 쪘나요? 아, 티가 나나요? 살짝 찐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저는 2kg 쪘습니다. 2kg. 아, 그러세요? 예, 빨리 해야 되고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뭐 이게 몸무게는 묻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해서 제가 묻진 않겠습니다만, 자 오늘 세월호 이야기를 가져오셨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 세월호 사건을 그 TV에서,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건이 막 시작했을 때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기억이 지금 뭐 벌써 한 6년 정도가 지났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한데, 이제 작년 12월 24일에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일반 시민, 그러니까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을 지시한 기무사 전 간부들이 징역 1년 그리고 뭐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월호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기무사가 사찰, 그쵸. 감찰, 뭐 사찰을 했는데 그것이 위에서 지시하니까 우리는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거는 직권남용이다라고 네. 인정을 한 거예요. 그쵸. 이제 그 2014년 4월 28일 날 그 기무사에서 세월호 TF 팀이 이제 꾸려지면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찰을 지시를 했는데요. 예. 그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무사 그리고 안산 지역의 기무사에서 각각 이제 그 관련된 민간인들을 사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원래 이제 기무사에 하는 일이 뭔지는 아시죠? 예, 예. 군사 관련해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군사 내 범죄와 관련한 그런 수사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기무사의 직무인데, 그렇죠. 그 범위를 그러니까 넘어 군대 국정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인들 있잖아요. 세월호 유가족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법원은 이제 직무상의 범위를 넘어서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을 인정한 그런 판결이죠. 자, 그 저희가 저희 제작진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얘기를 해보시죠. 네. 진상규명 방해. 예, 방해. 진상규명 방해 부분이 또 있죠. 이제 예, 거기에 예. 보면 이제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표. 황교안 네. 지금 당시 법무장관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황교안 그다음에 뭐 이주영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조윤선, 뭐 안종범, 그다음에 또 저 유가족 사찰 부분 해가지고는 또 기무사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왜 저희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지는 저희가 뭐 짐작할 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하지만 예. 거긴 우리 아이들이 있던 자리고 음. 또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저희 가족들이 꾹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저 영상은 11월 1일에 당시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장훈 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업무 방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조사 방해들이 있었고 그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부터 많은 그 밑에 있는 뭐 검찰이라든지 뭐 기무사가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업무 방해가, 그러니까 조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고소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그때 밝혔던 내용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틀었고요. 근데 기무사 간부들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무사 전 간부 이제 성함을 말씀을 좀 드리면 어차피 다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그 소강원 소장 관련해서 610 기무부대장이었고요. 광주와 전남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그런 그러니까 대장이셨고, 김병철 준장이라고 해서 안산 지역의 기무사 대장이셨는데요.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다 항소를 하셨는데 일단 이분들의 항소 이유는 상부의 지시였다. 그러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기무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굉장히 상명하복이 엄격한 문화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위에서 지시한 사안이니까 할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1심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1심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도 항소를 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일단 물론 상부의 지시사항이 있었긴 하지만 예. 상관의 직권 남용으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불법적인 사찰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관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당신들이 한 거는 맞지만 그런 상관의 지시가 불법적이었던 것을 너희가 너희 부하한테까지 그런 일을 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를 근거로 이제 직권 남용을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상관의 지시였다. 군대라는 문화가 상명하복의 문화로 어쩔 수밖에 이제 위에서 지시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장을 계속할 여지는 보입니다. 근데 뭐 여러 건의 판례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지시여서 그거를 했지만은 그게 어찌됐든 불법이었으면은 그게 그쵸. 직권남용이나 뭐 이제 문제가 됐던 판례들이 여러 건 있는 판례들이 거는 있죠. 이제 예, 예. 법원에서 일관적인 이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제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해도 불법적으로 시킨 일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직권남용을 이제 인정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블랙리스트 그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판결들이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위에서 시킨 일이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 공무원이나 그 군인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재 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불법을 지시를 받았을 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그게 나중에 본인의 커리어에 치명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뭐 공무원분들은 그걸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심 법원도 네. 그러한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해서 그 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강원 소장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왔는데 그 김병철 준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 이유를 조금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면 소 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성의 기미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이제 위에서 시켰다라고만 주장을 했는데 예. 김병철 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의 책임을 내가 다 떠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한 것이 조금 받아들여져서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민간인 사찰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어디까지 이제 사찰을 했냐면 단순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고 이 부분을 넘어서서요. 밤에 누가 누구와 술을 먹었고 누가 누구와 싸웠고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뭐 중고 거래 내역 예전에 했던 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그런 내역 같은 중고 내역은 왜 보나요? 것까지 다 이제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의 이런 어떤 과거의 행적이나 나의 정치적인 견해 뭐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다 이제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도 이런 사찰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다라고 현재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문건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네요. 성향은 뭐 강경하다, 뭐 중도다, 뭐 이렇게 써 있고 나이, 직업 그리고 뭐 정의당 당원이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 뭐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와, 이 정도를 조사를 하려면은 참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사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당시에는 이제 뭐 이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바로는 당시 그 세월호 관련해서 정부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들을 사찰하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또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정부가 그 자기에게 입혀진 부정적인 여론을 좀 전가해보겠다, 그러니까 네. 전환해보겠다라는 목적에서 이러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내용들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라는 게 재판부 그 판결에서 네, 좀 판결에서도 예.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건을 만들잖아요. 이러한 문건이 청와대, 그러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까지 몇 차례, 수차례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결에서도 일부 나와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뭐 더 상급 심무로 가서 뭐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그럴 가능성, 이거는 직권남용 아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현재 1심 판결은요. 예. 일반 민간법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역이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진행이 돼서 판결까지 선고가 됐었어요. 예. 하지만 이 판결 선고 이후에 이분들이 지금 전역을 하셔가지고 예. 이제 항소심은 이제 민간법원,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일반 이루어질 법원. 예정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직권남용이 쉽게 이제 뒤집힐 가능성은 좀 여지가 적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후에 또 뭐 이 재판이 있으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가 얘긴데요. 이부진 네. 부부, 이부진, 이무재. 드디어 결정이 났어요. 예, 근데 141억을 이부진 씨가 이무재 씨한테 네. 전 남편한테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이거 사실은 141억도 놀랍지만은 네.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역대 사상 가장 한국- 큰 액수다. 그 이제 SK 네. 사건이 나기 전까지 가장 네. 큰 액수인 1조 2천억 원대 그쵸. 재살 분할을 요구를 했는데 법원이 그거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 안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끝에 이 결정이 났어요. 예. 장장 한 5년 넘게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해서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예. 맨 처음에 이제 이무재 전 고문이 이제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그 이부진 사장의 재산 2조 한 4천억 원 예. 가량의 절반인 1조 2천억 원을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해서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금액이 현재 141억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심이고 1심에서는 2천억 원 정도를 얘기가 나왔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1심에서는 86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아. 2심에서 141억,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141억을 아. 인정한 셈입니다. 제가 좀 네. 착각을 했네요. 예. 그러니까 1심보다는 늘어난 거네요. 그러니까 1심 어쨌든. 법원보다는 늘어난 건데 이게 뭐 이무재 전 고문의 어떤 기여도, 물론 기여도도 15%에서 20%로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는 이제 1심 법원 판결 끝나고 2심 법원에 있어서 재산을 다시 주가라든지 이런 거를 산정해 보니까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새 또 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만큼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판단을 한 것은 이 정도 2조 원 정도의 재산에 증식하는 데는 이무재 씨가 기여한 게 별로 없다라고 본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재산 분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네. 이제 이무재 씨는 이제 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2조 되니까 나한테 절반이 1조를 달라라고 했는데 현재 법원은 부부간의 재산을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갈라주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부부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혼인 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생성된 재산에 예. 한해서 그 재산만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것도 기여도에 따라서. 결혼한 이후에 새로 생긴 재산에 그쵸. 대해서만 나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포함 안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결혼 혼인 기간 중에 뭐 상속이나 뭐 증여 이렇게 예. 해서 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은 또 다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도 부자였잖아요. 뭐 주식을 상속받았거나 가지고 뭐 있었던 증여를 게 받았겠죠. 증여를 받았던 게 있었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재산들이 다 빠지고 예, 예. 또 혼인 기간 중에 뭐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다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만한 재산은 법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뭐 증여라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부부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맨 처음 청구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냥 속칭 반띵 이런 거는 잘 안 통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띵은 예. 굉장히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살아야 되고요. 또 20년 이상 살았다고 해도 맨 처음에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하는 상대방이 부자였으면 내가 20년 참고 살면 내가 반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인하고 나서부터 만들어진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거지 무조건 부부의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법원의 그렇군요. 입장이. 네. 예. 아쉬우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16년째 참고 살고 있는데요. 몇 년만 더 참아볼까 했는데 별로 참을 이유가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네. 재산이 없습니다. 일단 나눌 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돈 많은 사람한테 장가 가거나 시집 가가지고 예. 내가 조금만 참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아오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군요. 아닙니다. 예.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루어낸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는 거고 이 분할도 무조건 반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혼인 기간이라든지 뭐 각자의 수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여도를 또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네, 뭐 최근에 굉장히 액수가 커서. 예, 굉장히 커서이기도 네. 하지만은 최근에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는 주식 평가액으로 1조 4천억 원인 그 SK 최태원 네. 회장과 노소영 네. 나비센터인가요? 제가 이름이 헷갈려서 그 관장 네. 이 지금 그 위자료 그 청구 소송 재산 분할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노 관장은 1조 4천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거 역시 뭐 100억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무재 전 고문이 결혼을 했을 당시에 뭐 삼성은 이미 건재한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부진 사장도 그때도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부자와 결혼한 사람이었고 이제 최태원 씨와 그 나소영 관장의 사례를 들어보면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아. 결혼할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회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그렇죠. 사람이었고 맞아요. 이제 노소영 측에서는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회사가 커지게 된 혜택을 누린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부자와 결혼을 한 그 이무재 사건과는 조금 별개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액수는 조금 더 커질 여지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소위 말해서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게 커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네. 사람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게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좀 그러니까 의문이에요, 그게. 그런 예. 거예요. 내가 뒷바라지해서 키워내서 예. 남편을 예를 들면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키워내서 나중에 재산 분할을 하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 맨 처음에는 없었다가 많아진 예. 거니까. 예, 예. 하지만 내가 이미 잘 살고 있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나중에 이혼한다. 그럼 조금밖에 못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뒷바라지에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빠의 아빠의 정치적 영향력도 뒷바라지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뒷바라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단 어. 재산 형성 과정이 예.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경우에서 증가를 한 거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 상황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뭐 총 액수는 이렇게 뭐 2조로 갔다고 쳐도 그동안에 뭐 이만큼 쌓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만들어냈느냐는 충분히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부진 씨하고는 좀 다른 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정말로 역대급의 재산 분할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141억 정도로 그칠지는 한번 그것도 뭐 저희는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그쵸. 일반인들한테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재산 분할 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계속 이제 반띵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반띵 좋아합니다. 네. 반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 주법을 보면요. 예. 이게 당사자 간에 이제 혼전 계약, 뭐 프리냅 같은 거를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면 반반이,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띵 좋아하시니까 예. 캘리포니아 가시면 아마 그렇군요. 반반을 하실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반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거의 이혼을 하게 되면 많이들 잃어버린 재산을 이제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조금 많이 다르죠. 그렇군요. 네. 최태원 회장은 국적이 한국인 것을 감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